서울 생활을 한 지 어느덧 20년이 다 되어간다. 이제 서울말을 잘 구사할 수 있다. 금리,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준금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준금리 올리면 다들 이렇게 대출금리 올라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왜 굳이 올리냐고. 그래서 여기 관련된 영상을 하나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실까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막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 금리 인상하고 있다, 베이비 스텝, 빅 스텝,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기준금리는 무엇이고 왜 올리는 걸까요? 기준금리란 한 나라의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한국은행은 은행이라는 기관이고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줄여서 금통이라고 많이 부르죠.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를 7일물 RP금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과거부터 보셨다면 RP가 뭔지 아시죠? 그 7일짜리 RP의 연환상금리를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영어로는 베이스 레이트라고 합니다. 금리 얘기를 듣다 보면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시중금리, 시장금리 이런 게 헷갈리는데요. 시중금리는 시중의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말하는 거고요. 시장금리는 시장에 의해서 변동되는 금리를 시장금리라고 말합니다. 대출금리는 은행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시장금리는 채권 수익률 같은 겁니다. 자동으로 바뀌는 거죠. 기준금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의 기준금리가 2.25%입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의 1년 예금이 2.35 정도가 나오고요. 단기금리인 CD금리는 2.58, 국고채 3년물은 3.2, 국고채 10년물은 3.24, 회사채 3년, 신용도가 2A-급 되는 회사채는 4.09, 그리고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눌러보니까 4.99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채 중에 신용도가 BBB-인 회사채의 3년물의 금리는 9.946%입니다. BBB-는 투기 등급의 채권입니다. 영어로는 하이힐드 채권이라고도 하고 정크본드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기준금리가 맨 밑에 깔아주면 거기에 더해져서 기간이 짧은 것부터 긴 거, 그리고 리스크가 낮은 것부터 높은 거, 이렇게 줄을 쭉 세워가면서 금리가 서서히 올라가는 일종의 계층 구조 같은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겠어요? 기준금리를 낮추면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쑥 내려가고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나머지 것들이 쑥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즉 정책 당국에서는 이 기준금리를 오르고 내리는 것만으로 나머지의 모든 금리를 자동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은 2022년 7월인데요. 지금은 대표적으로 올리고 있는 시기죠.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이 경제정책에서는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선 거죠. 기준금리를 올리면요, 단기금리인 콜금리가 오릅니다. 그리고 장기금리인 채권금리가 오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늘어가지고 대출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계의 소비가 줄고 기업에는 투자가 줄어듭니다. 돈이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뒤이어 물가가 하락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쭉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차를 두고 일어나는 일인데요. 실제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면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참여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밑에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인데 가운데의 과정들을 보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어려움으로 겪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맨 밑에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물가를 잡지 않으면 물가가 올라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정말 많은 국가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볼게요.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른 이유는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푼 이유는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기 때문에 돈을 푼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고 생각한 이유는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경제가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팬데믹이라는 것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경기 침체가 올 뻔한 것, 그리고 그걸 살리기 위해서 돈을 푼 것, 물가가 오른 것, 금리를 올리는 것, 이 많은 일들이 압축적으로 최근 2년 안에 다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일할 때는 경기가 정말 천천히 사이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가 참 힘들었는데요.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동학 개미 운동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정말 빠르게도 이 모든 사이클을 다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모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시장이라는 것이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까지 빨리 한번 보신다면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내려보겠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시장이 굳어져 가는 것, 즉 시장이 침체될 것 같은 거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계속 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금리가 내려가는 것에 대한 경험이 훨씬 많은데요. 금리가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기준금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단기금리인 콜금리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장기금리인 채권금리가 내려갑니다. 시차를 두고 은행에서는 그걸 반영해서 예금 금리를 낮추고 대출 금리도 내려갑니다. 대출 금리가 내려가니까 이자 부담이 줄어가지고 대출 자체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가계에는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은 투자를 늘립니다. 전반적으로 돈이 많아지고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자산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물가가 상승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 어떤 게 보이시나요?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맨 밑에 있는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맨 밑에 있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준금리를 내리면 경기를 살리기도 하지만 물가도 올리기 때문에 물가를 많이 올리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경기를 살리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그것이 이런 금융정책의 목표입니다. 과거 한 10년 정도만 봐도요, 금리를 내리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요,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경제 자체가 막 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 침체가 왔고 그것을 빨리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췄습니다. 금리도 낮추고 돈도 뿌리는 양적 완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경기를 계속 부양해 왔고 그래서 경기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었죠.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미국은 금리를 많이 올리는 중입니다. 팬데믹 사태 때 생각 없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이죠. 돈을 풀 때는 오르지 않던 물가가 뒤늦게 갑자기 폭등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무려 9%가 넘는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9%나 오르면 뭐 어떻게 살아요? 9%는 거의 40년 동안 본 적 없는 그런 물가 상승이라고 하고요. 너무 심하게 물가가 오르고 있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팍팍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계속 0.25 하던 금리가 최근 들어가지고 0.25에서 0.5, 0.25%를 한번 올렸죠. 참고로 금리를 얘기할 때는요. 0.25% 대신 25bp, 0.50% 대신 50bp, 1% 대신 100bp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0.25%이던 기준금리를 25bp에 올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50bp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5bp를 올립니다. 보통 금리는 25bp씩 인상을 하거나 인하를 하는데요. 지금이 얼마나 비상사태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5bp에 올리는 것을 베이비 스텝, 50bp에 올리는 걸 빅 스텝, 75bp에 올리는 것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고요. 100bp에 올리는 것을 울트라 스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모든 용어들이 지금 생긴 건지 과거에 있었던 건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1.75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도 미국에서는 100bp를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울트라 스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미국보다 먼저 올리기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물가가 6%나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정말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요. 0.5였던 거를 0.75로 올렸다가요. 1%로 올렸다가 1.25로 올렸다가 정말 차근차근 올리고 있죠. 이렇게 25bp씩 계속 올리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최근에 2022년 7월에 50bp를 올리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작에서부터 계속 올려왔는데도 미국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지금 매우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미국보다 우리의 금리가 낮으면 자금 유출이 계속 생기고 그것은 달러를 계속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환율은 계속 오를 겁니다. 미국도 금리를 올리고 있고 우리도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미국이 더 많이 올릴 것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금리가 오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든 신용대출을 받든 우리가 대출 받으려고 하면 본 적 없는 높은 대출금리를 볼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로 빌려놓은 것들은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떨어지고 있고 주식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시장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채 3년물도 계속 오르다가 지금 꺾이는 모습이고요. 국채 10년물도 계속 오르다가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질 것 같아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환경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미래는 맞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내 생각대로 맞추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어떤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는 대응책을 여러 가지 준비해 두시는 것이 실제로는 더 낫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금리를 올리겠죠. 금리를 올리는데 시장이 잘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살아나거나 하지는 않겠죠. 그럴 때 우리는 금리가 올라왔다는 것은 금리형 상품, 금리에 연동된 많은 상품들의 금리가 조건이 좋아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개별 채권을 하거나 배당주를 사거나 리츠를 사거나 특판 적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의 금리는 계속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반면에 금리를 올렸는데 시장이 막 슬슬 침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시장이 침체가 되면 금리를 더 올릴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멈추거나 오히려 내리게 됩니다. 동결하거나 내리게 되겠죠. 이렇게 금리가 더 오르지 않을 거다, 오히려 떨어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주식이 오르고 장기 채권이 막 오를 겁니다. 만약 이런 쪽의 시나리오를 예상한다면 내가 갖고 있으면 좋은 거는 주식이랑 장기 채권 ETF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금리가 오르느냐 내리냐에 따라서 가지고 있으면 좋은 자산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좀 더 베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런 걸 매수하면 될 거고요.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으니까 다 사놓겠다 하면 얘네들을 잘 골고루 섞으시면 되겠죠. 투자자로서 우리는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도 동시에 떨어지는 그런 금리 인상기를 겪고 있으니까요. 이런 일을 만든 것은 결국 금리일 것이고요. 매크로를 많이 안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금리의 움직임은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언제 올리고 우리가 금리를 언제 올릴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패드라고 부르는 연준에서 만든 FOMC 이 회의에서 기준금리의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7월 28일 얼마 안 남았죠. 9월 22일, 11월 3일, 12월 15일 이렇게 올해 4번 더 남았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한국은행에서 하는 금통위 7월 14일 지났죠. 8월 25일, 10월 14일, 11월 24일 이렇게 우리는 3번 더 남았습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금리인 만큼 이런 일정들을 체크해 두고 뉴스 기사를 잘 챙겨보면서 금리의 움직임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나만의 매크로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그 관점을 녹여서 내 투자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스스로를 테스트하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당연히 가치 투자를 지향하면서 매크로를 최대한 보지 말자고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준금리 정도만이라도 잘 지켜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리의 움직임까지도 혹시 맞출지 모르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